제가 가진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나누어 준 날, 아이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평생 모실게요. 맞아요,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도 챙겨주더니 나중에는 찾아올 때마다 불평이 늘었고 급기야 집안일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과 딸 집 사이를 짐짝처럼 내팽개쳐줘 옮겨 다녀야 했고 폭언을 들으며 눈물 흘려야 했어요. 그러다 결국 저를 외딴 양로원으로 보내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결국 증여 철회 소송을 걸었지요. 법정에서 자식들은 제게 했던 행동과는 달리 선량한 얼굴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께 정말 잘했어요.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평소 욕심이 많으셔서 모든 걸 혼자 차지하려고 하세요. 변호사는 준비한 녹취 파일을 틀었고 자식들이 저에게 쏟아부은 폭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얹혀 살면 밥값 정도는 해야지. 이어 딸의 냉소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자식 덕에 사는 거면 눈치라도 좀 보셔야죠. 재판부는 숙연해졌고 자식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는 이어 자식들이 저를 보내려 했던 외딴 양로원 계약서를 제출하며 증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왜 자식과 비참하게 재판까지 벌이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제 자식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든든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과 얽혀 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일들을 여러분께 꺼내놓으려니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소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저 같은 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다해 풀어보려 합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만큼은 남다르게 사랑했죠. 큰아들 민수와 딸 민지는 남편과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몇 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병세가 깊어지자 남편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자식들이 평소 부모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기대 앉아 제 손을 잡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민수랑 민지,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자식들이 자꾸 부모 재산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날마다 언제 물려줄 거냐는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니 마음이 영 편치가 않네. 아이고, 민수랑 민지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안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글쎄, 민수가 요새 자꾸 아버지도 이제 그만 일하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 이제 슬슬 재산도 정리하시고 우리도 좀 나눠주세요 라며 말을 하는데 농담 같으면서도 진지한 게 느껴지거든. 예전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기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사실 민수는 부모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종종 보이곤 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흘려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자신이 받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기에 두 아이들이 소비와 사치에 몰두하는 것도 걱정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세대처럼 저희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잘 모아놓으셨으면 저희도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그런 민수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딸 민지 역시 다르지 않았죠.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는 마음을 대놓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아버지,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 집 장만은 물론이고 생활비도 도와주신다던데요.
저희도 집착만은 해주셨으니 능력 있는 부모님께서 생활비도 해주실 거라 믿고 있어요. 이런 자식들의 기대에 섞인 말투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 재산을 아이들에게 줄지 말지 자꾸 생각하게 돼. 아이들이 조금씩 어른스럽게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만약 부모의 재산이 오히려 애들을 망친다면 어떻게 하겠어? 당신 뜻대로 해요. 이 집과 남은 재산을 아이들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두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10년 전에 이미 재산을 전부 당신 앞으로 돌려놓은 게 차라리 잘한 일 같아. 아이들이 혹여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완전히 명의를 정리해 둔 거고. 여보, 그동안 나랑 당신만 이걸 알고 지내기로 해. 네, 당신 뜻을 따를게요. 당신도 아프신데 이젠 걱정 마세요. 전 당신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아이들 일은 내가 잘 지켜볼 테니까. 남편은 자식들이 유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결정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게끔 이끌기 위함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저는 마음을 추스르며 지냈습니다. 자식들 역시 겉으로는 슬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지만 자식들에게서 차츰차츰 남편이 남긴 재산을 묻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남편의 오랜 비서였던 이 비서가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저와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자식들이 오기 전 이 비서와 저는 짧게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대화를 먼저 나누었죠. 사모님,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남기신 모든 재산이 이미 사모님 앞으로 되어 있고 자제분들께는 남기지 않기로 하셨던걸요. 네, 남편 뜻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진 말아야겠죠. 맞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뜻을 따른다면 자제분들께는 재산 대부분이 투자 실패로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게 집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곧 큰아들 민수와 딸 민지가 도착했고 이 비서는 자식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한 뒤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기대에 섞인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남편의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새삼 실감했죠. 오늘 자제분들을 모신 이유는 사장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제분들께서는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에 대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재산 대부분은 투자 실패로 소진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사모님이 거주 중이신 집 한 채뿐입니다. 민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고 어머니 앞으로 다 넘기셨다고요? 그동안 일하면서 벌어놓으신 게 그 정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비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큰 충격을 받은 듯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네, 사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투자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사모님이 생활하셔야 할 유일한 집입니다. 딸 민지 역시도 크게 실망한 듯 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바라보더니 불안한 듯 물었죠. 어머니, 진짜로 우리한테는 남겨주실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도요? 민지야, 안타깝게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엄마가 살 집뿐이구나. 너와 내 오빠도 이젠 너희가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란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여러모로 도와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하고 이제 너희도 받아들여야 해. 민수와 민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크게 실망한 듯 했습니다. 그날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왜 재산을 모두 제 앞으로 돌려놓으며 자식들이 유산에 얽매이지 않게 하려 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죠. 자식들이 보여준 실망과 분노는 남편의 결정을 확신하게 해주었고 남편의 뜻을 따르며 자식들의 기대에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 민수와 그의 아내 지영 그리고 딸 민지와 사위 동훈이 모두 저를 찾아왔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던 아이들이 모처럼 한꺼번에 온 터라 저는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하나같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먼저 큰아들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니를 더 잘 모실 방법에 대해 다 같이 상의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신경 써준다니 고맙구나. 다들 바쁜데 웬일로 한자리에 모였니? 엄마, 솔직히 저도 요즘 조금 막막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친구들은 다 부모님 덕분에 여유 있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지는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살폈고 그 옆에서 사위 동훈이 다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사는 것이 팍팍하네요, 장모님. 사업도 어렵고 아이들 크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부담이 큽니다. 장모님께서 만약 집을 처분하고 여유를 좀 내주신다면 저희가 장모님 곁에서 더 잘 모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형편 때문에 도움을 기대하는 것인지 하지만 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말처럼 저를 정성껏 모셔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준다면야 내가 고맙지. 하지만 이 집은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재산이고 내 마지막 보금자리라서 쉽게 팔고 싶지는 않구나. 민수는 한동안 저를 지켜보다가 답답한 표정으로 마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송구스럽지만 사실 저희도 그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봐 아내랑 상의해서 결심했어요. 집을 팔고 저희와 함께 계시면 저희가 더 잘 모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 지영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실 테니까요. 저희에게 조금만 힘을 주시면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설득에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달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려는 건지 아니면 단지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려 하는 건지 헷갈렸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의심하며 불안해했던 제 자신이 조금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지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건 하나는 걸어야 할 것 같구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쓰자꾸나. 조건부 증여 계약서요? 엄마는 저희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세요? 그게 아니란다, 민지야. 그냥 내가 조심성 많아서 그런 거야. 이 계약서에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며 도움을 받는 동안 너희가 나를 잘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거야. 만약 그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조건도 넣자꾸나. 너희가 진심이라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잠시 멈칫하던 민수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약속을 어길 리 없잖아요. 사위 동훈과 민지 역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장모님. 그럼요. 저희가 정말 장모님께 소홀할 리 없죠. 계약서 쓰는 거 저희도 동의합니다. 아이들은 조금 어색해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조건부 계약을 받아들였고 저는 그날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을 팔아 자식들에게 일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말처럼 함께 지내며 효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기로 했죠. 내 집에서의 마지막 날밤, 그래도 자식들이 저와 함께 지내며 진심으로 저를 위해 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걱정했던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금자리를 처분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큰아들 민수의 집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효도하겠다고 했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민수와 그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사랑을 나누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민수와 그의 아내 지영의 태도는 어딘가 차갑고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커다란 킹크랩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겠다 싶어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주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영은 저를 식탁에 부르지 않고 아이들과 둘러앉아 킹크랩을 먹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진동에 배 속이 허전하게 꼬였지만 저를 부르거나 어머니도 드세요 하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킹크랩을 사왔구나. 아주 맛있어 보인다. 엄마도 한 입 먹어봐도 되겠니? 민수는 멈칫하더니 민망한 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만 먹으려고 했어요. 킹크랩이 워낙 비싸요. 애들 먹일 것도 넉넉하지가 않네요. 어머니 드릴 게 준비가 안 돼서요. 지영도 손을 멈추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것으로 저녁 드세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저희 킹크랩 다 먹고 나서 식사 차려 드세요. 그들이 저를 식구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민수가 갑자기 제게 여행 계획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을 비우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 민지네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너희가 나가게 되더라도 내가 혼자 있으면 되지 않겠니? 민수는 마지못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혼자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민지네 집이 어머니 모시는 것도 약속한 거니까 잠시 거기 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도 민수의 말을 따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는 제 빈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시는 것도 싫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가면서 지내시면 오히려 양쪽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며 가족처럼 지내리라 기대했던 마음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편했기 때문에 여행을 이유로 집을 비우라며 떠밀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에게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니?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구나. 민수는 한숨을 쉬며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계속 여기 계시는 건 아무래도 힘든 일이긴 하네요. 저희도 저희 가족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약속대로 민지네도 가셔서 지내시는 게 모두를 편하게 해주시는 행동이에요. 저는 차갑게 변한 자식의 얼굴을 보며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자식에게 기대어 지내리라 생각했던 제 노후가 이렇게 모욕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집에서 느낀 모욕과 상처가 아직도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어 지내려던 저의 노후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 생전 경고해 준 것이 있어서 사실 저도 자식들을 순수히 믿지는 않았어요. 제 재산을 두고 그들이 정말 진심이었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저를 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믿을 만한 탐정 박 씨를 고용해 두었죠. 그날은 딸 민지의 집으로 가기 전 박 씨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적한 카페 구석에 앉아있는 박 씨를 보니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씨,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인가요? 박 씨는 저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모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사모님께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어서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그의 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죠. 사모님, 이 서류에는 자제분들이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한 대화 내용과 최근 몇 주간의 행동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큰아드님 민수 씨와 따님 민지 씨가 그 계약서 원본을 몰래 빼돌리려고 계획하고 있더군요. 증여 조건에 대한 불만을 몇 번이고 언급하며 계약서 원본이 사라진다면 자신들이 훨씬 편할 텐데라는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뭐라고요? 저와 계약했던 그 중요한 증여 계약서를 빼돌려 없애려 한다고요? 저도 모르게 놀라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며 조건부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제가 남은 생을 평안하게 지내려는 최소한의 보장이었는데 자식들이 그것마저 손 때려 하다니 충격과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박 씨는 제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아무래도 자제분들이 조건부 계약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그 계약서를 공증해 놓고 원본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본과 동일하게 컬러로 복사본을 만들어 사모님께서 지니고 계시면 상황에 대처하기 쉬울 겁니다. 공증이라? 네, 말씀대로 해야겠네요. 그동안 제 자식들이 이 계약서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박 씨는 저를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큰아드님과 따님이 요즘 시골에 외진 요양원을 찾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 요양원은 환경이 열악하고 입소자들도 거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더군요. 사모님을 그곳에 모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설마 제 자식들이 저를 거기에 보내려는 걸까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들 역시 저에게 진심으로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돌봄은커녕 요양원에 맡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박 씨, 제가 정말 그 아이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사모님,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제분들이 사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지금 공증해 두시고 원본을 변호사에게 맡기셔서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피본을 잘 챙기셔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실망감과 서글픔이 가슴 깊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과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다짐했죠. 박 씨, 제게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공증을 받아서 변호사에게 맡기고 말씀하신 대로 복사본을 잘 보관하겠습니다. 박 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자제분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절대 방심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저는 박 씨의 조언에 따라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공증하고 원본은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복사본을 손에 쥔 채 돌아오는 길, 마음속 깊이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결심, 그리고 더 이상 제 삶을 그들의 뜻대로 내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큰아들 집에서 비참한 대우를 받고 떠난 후 저는 딸 민지의 집으로 왔습니다. 민지는 어려서부터 다정하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던 아이였기에 딸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겠다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내보니 딸과 사위 동훈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지는 집에서 보니 날마다 새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고 모두가 알만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옷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사위 동훈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며칠 전에는 값비싼 골프채를 들여놓더니 다음 날에는 새로 산 고급 자동차 용품을 자랑하며 매일같이 소비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탓인지 두 사람은 저를 내색하며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새 가방을 들고 들어왔을 때 참다 못한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아빠가 남긴 집을 팔아 너희한테도 도움이 되길 바란 마음이었는데 그동안 많이 써버린 건 아니겠지? 그러자 민지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적당히 누릴 줄도 알아야죠. 그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남긴 돈이 자식들 삶에 요긴하게 쓰이길 원했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흥청망청 쓰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증여는 엄마가 너희를 위해 어렵게 결정한 거야. 그런데 아껴 쓰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사치하는 게 맞는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민지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엄마는 참,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다들 부모님 도움받아 편하게 사는데 저희도 이제야 좀 누릴 자격이 생겼어요. 엄마가 주셨으면 그냥 기쁘게 자식이 쓰는 모습을 보세요. 민지야, 엄마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와준 건 아니야. 있을 때 아껴야지. 이러다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만하지 않겠구나. 그러자 뒤에서 지켜보던 사위 동훈이 냉랭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우리도 각자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재산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저희도 벌만큼 벌고 있으니 이 정도 쓰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말이 점점 가시 돋친 듯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렵게 결심해 쥐어준 재산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위와 딸의 모습에 다시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에 휩싸여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방 서랍을 열어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계약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서랍을 열고 닫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 손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자식들이 그 계약서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어지러지랬죠. 그때 마침 거실로 나온 민지가 제가 계약서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아챈 듯 기다렸다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민지의 표정에는 약간의 웃음기가 서려 있었고 태도는 마치 다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랑 다 상의해서 결정 끝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민지야, 무슨 얘기니? 내 오빠와 뭘 상의했다는 거니? 그리고 내 계약서가 왜 여기 없는 거야? 그러자 민지는 얄미운 듯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엄마가 주신 돈, 오빠랑 저희가 엄마를 좀 더 편하게 지내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일 오빠랑 제가 새로 마련한 곳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주무시고 내일부터는 새 보금자리에서 지내시면 되니까요. 새 보금자리라니?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어디론가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동안 믿어온 자식들이 저를 보살피는 대신 요양원 같은 곳으로 떠나보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모셔가겠다고 약속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찾아와 밤새 편안히 잤느냐며 차가운 목소리로 묻더군요. 엄마, 어젯밤 마지막 밤 편히 주무셨어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요.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억누르며 마지막 부탁이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민지야. 이제 떠날 준비를 하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 오빠와 지영이도 불러다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민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니 그 정도야 저희가 들어드려야죠. 오빠랑 언니가 올 수 있게 연락드릴게요.
1시간쯤 지나자 큰아들 민수와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사위 동훈까지 모두 거실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자식들의 얼굴을 한 사람씩 바라보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 긴장한 얼굴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가 효도하겠다고 약속했기에 내가 가진 재산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이젠 보니 너희는 그런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구나. 큰아들 민수는 제 말을 듣고는 황당하다는 듯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께 불효를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 모시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민수의 눈을 마주하며 한숨을 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받아간 돈은 내가 약속했던 효도와 보살핌의 대가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이제는 그저 나를 짐처럼 여기는구나.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짜증스럽게 맞받아쳤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셔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그런 얘기 하시려면 증거라도 있어야지요. 설마 치매 걸린 거 아니에요? 요즘 하시는 말씀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그 순간 자식들이 저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한 약속을 보여주는 게 좋겠구나. 제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 들어오라고 말하자 미리 부탁해둔 이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현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자식들이 없애려 애썼던 조건부 증여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꺼내 펼치며 단호하게 자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부탁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류는 사모님께서 자제분들과 작성한 조건부 증여 계약서 원본입니다. 자제분들은 이 계약서에 따라 사모님께서 생전에 충분한 보살핌을 받으실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받으셨고, 만약 그 조건을 다하지 않을 경우 사모님께서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큰아들 민수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거 가짜잖아요. 원본은 저희가 다 파기했는데 지금 들고 계신 그건 대체 뭐죠? 민지는 비웃으며 제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그 계약서 원본은 저희가 다 폐기했는데 지금 들고 있는 건 어디서 구한 건데요? 저는 차분히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없앤 건 단지 컬러 복사한 사본일 뿐이었지. 나는 너희들의 속셈을 미리 알고 원본은 변호사에게 맡겼단다. 자식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진짜 서류를 가지고 계셨단 말인가요? 이 비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제분들. 이 계약서는 공증을 거친 원본입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효도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시면 이 계약에 따라 모든 증여가 철회되며 받은 재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반환하셔야 합니다. 며느리 지영은 입을 벌리고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돌려줘야 한다니요? 이미 다 쓰고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그게 말이 돼요? 이 비서는 자식들의 시선을 천천히 마주하며 다시 한번 단호히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모님께서 철회를 진행하시면 모든 자산을 반환하셔야 하며 사용된 금액 역시 사모님께서 되찾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사모님께 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사위 동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그 돈으로 저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무효라니요. 저희 보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는 자식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냉정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훈아, 민지야, 너희가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새 보금자리는 이제 필요 없단다. 내가 여기 잠시 머무른 건 내 집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였어. 자식들은 벙쪄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제야 터져나온 듯 물었습니다. 엄마, 집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니? 어머니한테 아직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만 있는 건지 돈도 많은 건지 그건 내가 알 일이겠지. 자식들은 말문이 막힌 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계약서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식들이 절망에 빠진 모습을 뒤로한 채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정리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와 딸 민지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 찼고 거칠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애써 다잡고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여태껏 다 모른 척하면서 이 집을 숨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 이 집은 또 뭐고 아빠가 남긴 돈은 다 어디 있는 거죠? 이게 다 아빠의 재산이라면 저희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엄마가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거라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민지는 점점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비난하며 비꼬았습니다. 엄마, 정말 나이 드니까 아주 늙은 여우타 되셨네요. 겉으론 힘들다고 하시더니 뒤에서는 아빠 재산 몽땅 챙겨놓고? 저는 자식들의 말을 차분히 듣다가 그들을 한 사람씩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너희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벌써 10년 전이야. 그때 아버지가 걱정하신 게 뭐였는지 너희는 짐작도 못하겠지. 민수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셨겠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은 이 집을 엄마 명의로 돌려놓을 생각을 다 하셨다니. 어머니가 그걸 이제 와서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민수의 차가운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야. 내 아버지가 너희들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돈만 밝히며 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너희가 알긴 하니?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돌려놓으셨지. 너희가 아버지가 걱정하신 모습으로 행동할까봐 걱정돼서 말이다. 만약 이번에 내가 내 집을 처분하고 너희와 살 때 너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도 내 생각은 달라졌겠지. 민지는 점점 더 화가 치미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소리예요. 엄마가 우리한테 보여준 건 그저 자그마한 일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던 건 그저 내 재산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였어. 너희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덕에 법적으로 너희가 손댈 수 있는 건 없어.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단다. 민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희는 평생 부모님 재산의 일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저희가 아무 권리도 없다고요? 저는 자식들이 보이는 뻔뻔한 모습에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준 5분의 1조차 너희들이 철없게 행동한 대가로 내가 되찾으려 한다. 준비나 하고 있어라. 그러자 자식들은 순간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 일은 정말 제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효도도 제대로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지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욕심이 앞서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다시는 엄마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할게요. 저는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차갑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어긴 건 너희들이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미련이 남겠니?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너희 스스로 차버린 거야. 그들의 변명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저는 단호하게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이 제 집에 와서 그토록 뻔뻔하게 따지고 돌아간 뒤 저는 증여 철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상처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자식들의 불효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갔습니다. 소송일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미련과 상처가 뒤엉켰지만 결국 더 이상 자식들의 기만에 속고만 살 수 없다는 결심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된 그날, 민수와 민지는 제 눈앞에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고 오히려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한 표정마저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수와 민지는 법정에서 저에 대한 비난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판사님, 제가 누굽니까? 장남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 저희에게 뭘 바라시는지 충분히 알고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할 만큼 효도해왔어요. 네, 판사님. 저희는 어머니께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평소에 너무 욕심이 많으셔서 아버지 재산까지 독차지하려고 하시니까 결국 저희를 몰아내려는 거예요. 제발 저희의 사정을 헤아려 주세요. 두 사람의 진술은 참으로 뻔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효도하고 살림을 책임지기까지 했다며 모든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어이가 없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기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식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 측 자녀들이 말하는 효도가 어떤 식이었는지 자녀들의 실체를 증명할 녹취록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자식들이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과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민수의 냉담하고 모욕적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이상 밥값 정도는 해야지 않겠어? 내가 언제까지 엄마 모시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민지의 냉소 섞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말이 많아? 우리 덕에 사는 거면 적당히 눈치껏 지내세요.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게 당연한 줄 아세요?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 이어질수록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부와 변호사들조차 침통한 얼굴로 저와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봤고 민수와 민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녹취가 끝나자 이번에는 민수와 민지가 저를 외딴 지방의 낡은 양로원에 보내려던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여기 양로원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외딴 지방의 양로원에 보내려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계약서의 모든 내역은 어머니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효도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제야 민수와 민지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그 계약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건 저희가 단지 어머니가 편히 지내시게 하려던. 민지 역시 우물쭈물하며 변명했습니다. 맞아요. 그 양로원은 정말 시설이 좋고 어머니를 위해. 그러나 그들의 변명은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들의 진심을 간파한 듯 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점점 더 새파래져 갔고 저는 그들의 모습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재판부는 자식들이 증여 조건을 명백히 어겼음을 인정하며 증여 철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자식들은 받은 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미 사치와 낭비, 카드 빚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변호사는 자식들의 남은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자녀들이 가진 재산에 가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제든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자식들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지만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내 아버지와 내가 너희를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짐작이나 하겠니? 돈에 눈이 어두워 인간으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도 잊은 너희들에게 이제 나는 더 이상 줄 것도 남길 것도 없다. 부모, 자식으로 인연도 여기까지 갔구나. 자식들은 그제야 제가 남긴 말의 의미를 깨달은 듯 했지만 법정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고 저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도 깔끔히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되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이 지경이 된 것도 결국은 제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들, 딸이 저를 원망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가슴속에 쌓이는 분노와 실망도 컸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결국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인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많은 밤을 후회와 반성 속에서 보냈습니다. 소송 이후로 아들과 딸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권리는 저에게 남아있지만 이제 더 이상 저들을 몰아붙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사치와 허영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 저와 멀어져 서로가 고요히 지내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들, 딸은 그 후로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듯 애를 씁니다.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오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이 저를 또다시 실망시키지 않으리란 믿음이 더는 없습니다. 또한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두려워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관계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둔 어미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미련조차 점점 놓아가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 가족이 된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며 그 작은 생명에게서 잊고 지내던 위로와 웃음을 찾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제 발치를 돌며 재롱을 부리고 환하게 꼬리를 흔들며 기뻐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리곤 합니다. 그 아이 덕분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도는 것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의 불효로 가슴 아파하며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저처럼 너무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힘을 길러가시길 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덕분에 저 또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